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역발상,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규환입니다. 자, 우리 김세호 PD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준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녹음을 하는 오늘은 8월 23일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8월 23일 2024년 8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네, 뉴스를 볼 때마다 좀 답답한 점이 많아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요새 가장 답답한 게 어떤 게 제일 답답합니까, 우리 김세호 PD는? 최근에 이제 7월에부터는 이제 사도광산, 네, 강제성이 없이 일본에 동해해준 어떤 사도광산, 그리고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네, 거부, 그리고 이제 광복절 때 이제 두 개의 광복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태, 네.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는 이제 연구소가 아마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 전이었, 며칠 전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옛날 그 무슨 민방위복 같은 거 입고 국무위원들 앞에 놓고 반국가 세력,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으니까 국민들이요 다 같이 함께 싸우자 뭐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네, 정확한 단어는 항전 의지. 너무 고색창연한 단어여서 하면서 총력. 이것도 진짜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예요. 그렇죠. 예, 혹세무민하는 일종의 뭐죠? 그 가짜 뉴스들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걸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우리 신현준 선생님은 뭐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랄까요? 어떤 것들을 좀 느끼십니까? 저희 삶을 생각해 봤더니. 반국가 세력이었군요. 아니요. 이게 좀 늘 별거 아니었는데. 네. 사람들을 모아서. 네.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그거에 근거해서. 네. 활동도 하고. 공부한 것과 현실과 이렇게 긴장을 느끼면서. 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그 경험에 기초해서. 네. 공부가 잘못된 거였으면. 바꿔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모임이 깨지고. 네. 잘 깨지더라고요. 네, 뭐 돈이 안 되니까. 예, 네. 예.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학생 시절부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세미나라 불렀죠. 네. 세미나? 학생 시절부터 세미나를 통해서 후배들을 조직해서 의식화를 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죠. 뭐 제가 뭐 당한 적도 있고. 후배들 모아놓고 3강 오륜 공부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타고 싶어요. 지워주세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왜요? 뭐 책도 쓰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강의도 근데 하시고. 그렇게 모아서 뭔가 하고 있고 우리가 모아서 뭔가를 하면은 내가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별로 하는 거 없이 그냥 무료한 일상을 인터넷이나 하고 뭐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들으니까 네. 그 무료한 일상의 자극이 잠자고 있던 세포를 깨어내게 하는.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일깨워져서 아주 좀 신선했습니다. 네. 근데 이 팟캐스트 나갈 때쯤이면 이미 그 반국가 세력은 더 소탕되었을 타이밍이고 이게 암약이 아니지 않나요? 암약은 이렇게 뭐 드러내놓고 하시죠. 두 분 보니까. 저희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다. 대놓고 이렇게 명약? 밝게 활동하고 있어서 암약이 아닌데 그분은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관심 가져주지 맙시다. 그래요? 관심 받기 원해서 그러는 건데. 하나 더 관심 가는 게 있는데. 네. 김문수 아저씨가 노동부 장관 된 건가요? 하여간 이제 김문수 아저씨가 대구에 가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개만 키운다. 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격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사님이 젊은데 동갑인데 저런. 예. 그래갖고 생각이 든 게 김문수 아저씨는 왜 저럴까? 저는 이유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뭐 친척이나 지인이 뭐 고양이 분양 사업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불만 때문에. 예. 너무 그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개만 잘 되고 그만할까요? 표정이. 우리 시현 선생님 그 김문수 아저씨의 대학 후배이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동문이고. 저 그 사실은 김문수 뭐 이재호 또 한 분 계신데 까먹었네요. 그때 그 민중당 이우재. 맞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분들 인생 뭐라 그래요? 궤적? 네. 좋은 편이 있는데. 인생 행로. 보고 있으면 꼭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비슷한. 비슷한. 역사책 읽다 보면은 좀 괴롭습니다. 이걸 나보러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서요? 다음번에. 그러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게 특히 오늘 또 다음 3, 40년대거든요. 3, 40년대. 특히나 이제 30년대 후반 넘어간서 이제 40년, 45년 전쟁이 끝난 그 사이인데 좀 깝깝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기시감 아니 그런 일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 드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변절자들이 많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럽죠. 그리고 45년 이후도 마찬가지죠. 근데 45년 이후는 이 팟캐스트 다음 시리즈로 기획해 주실 걸로 믿고. 분단과 냉전의 뭐 동아시아 음악사라고나 할까. 좋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전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뭐 더 하죠. 이때는 뭐 아직까지도 스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발굴되면 괴롭습니다. 그렇게 변했던 사람이 또 30년대 말 40년대 변했던 사람이 또 되고 같은 인물들이 동일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45년 50 분단 시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까요? 1945년 8월 14일 몇 시까지 초당폐하 만세 외치다가 하루 뒤에 해방을 외치러 밖에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죠? 그 소설가 김동인이었나요? 김동리였나요? 8월 15일 당일 오전에 총독부에 가서 문인들 진짜 황국 신민으로 총력으로 우리가 하게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그렇게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동인이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답변을 피하는 것 같이 들리실까 봐 김문수 뭐 이재호 또 뭐 이우재 그런 분들 보면 그 발언을 굉장히 세게 했던 분들일수록 운동을 할 때 뭐 다른 방향으로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하고요. 저와 비슷한 세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또 보여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JC 아닙니까 혹시? JC 아닙니까 혹시? JC 아닙니다. JC 아닙니까? CH로 쓰더라고요. CH. 진씨 성우. 아니, 그 말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진씨 성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조 씨도 있고 전 씨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2024년에 대한민국이 진짜 이 시민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우리의 길로 가서 진짜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걸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게 반대의 또 힘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 어떤 겁니까? 각 회차별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잖아요. 이번은 나름 좀 신경을 써서 붙여봤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만주악도. 이거 한자 표기가 좀 필요한 표현이긴 합니다. 악도 뭘까요? 악도. 음악의 악. 도. 길도자. 도둑놈 도자. 도시도. 그러니까 만주악도 하얼빈입니다. 음악 도시. 하얼빈이 그렇게 음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얼빈 생각하면은 안중근 의사. 밖에 모르죠, 우린. 아니죠.
빙등제 뭐 이런 그렇죠. 꼬바로 뭐 예. 이런 건데 흑룡강. 근데 이제 계속 풀어보겠지만은 나름 음악적인 어떤 기반 뭐 그런 기운 이런 게 특히 1930, 40년대에 충만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얼빈과 뭐 관계 있는 그리고 꼭 하얼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북방 이건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선 땅을 기준으로 봐서도 북방이니까 만주, 악도, 하얼빈, 북방의 노래를 오늘 좀 쭉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얼빈이 앞에 악도를 붙일 만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음악이 풍성한 그런 도시군요. 네. 이준희 선생이 잠시 막각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일본 제국주의 선전 문구라고는 하지만 만주를 네 글자를 불렀고 여기에 또 락자가 들어가죠. 음악 악자와 똑같은 네 글자는 같지만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퀴즈죠. 퀴즈 좋아합니다. 네,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불렀던 네 글자 악자가 들어간다. 극락왕생. 방향은 비슷하긴 합니다. 이거 어디서 이거 까먹었어요. 나도. 정토 들어가죠. 낙토란 말 힌트로 드립니다. 낙토. 예. 랄랄랄라 락토핏. 유산균이 이거 먹어야 됩니다. 유산균. 요새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꾸 질병이 창궐하는 겁니다. 락토 우유도 있어요. 네.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예전에 책에서 많이 봤던 건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서방정토. 여기 역사를 다루는 연구소에서는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다 왔어요? 네. 뭐지? 북방정토. 낙토래니까 낙토. 낙토. 북방낙토. 뭐 너무 끌지 말고 왕도 낙토입니다. 왕도 낙토. 제가 거의 맞췄네요. 극락왕생에서. 여기서 뽑아서 만들면은 다 붙이면은 되는 말이었죠. 이게 32년에 만주국을 세우고 일본 제국이 이주를 장려하러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조선에서 많이 이주를 한 거는 뭐 역사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네. 독립운동하러 갔다. 사실은 그 전부터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는 뭐 여기서 많이 연구를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긴장하시네요. 연구를 안 하시나? 네. 근데 여기서 음악 관련해서 제가 조금 먼저 언급을 할까요? 그러면 만주는 원래 이름 그대로 만주족 의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주인데. 그러니까 만주는 사실은 지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주자도 청주, 광주의 주자가 아닌 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땅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주족들의 의 땅이 됐죠,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만추리아라고 하는데 만추리아. 만주의 땅이란 뜻이거든요. 만주족의 땅인 거죠. 그래서 하얼빈도 어느 나라 말일까요? 하얼빈. 이 한자가 아니에요. 중국어 아닙니까? 하얼빈. 중국어 중문으로 표기는 하죠. 합이빈이라고 쓰는데 발음이 하얼빈. 러시아 말입니까? 세계 모든 도시를 한자로 다 표기합니다. 그렇죠. 서울도 서울로 표기하듯이. 만주 아니야, 만주. 그러니까 만주어인데 한자 표기한 곳이라고. 러시아어도 아니다. 하얼빈이 만주어군요. 한자로는 뜻이 없어요. 두 번째, 약간 제가 맨스플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어느 민족 사람들이 만들었느냐? 만주죠. 아닙니다. 하얼빈이 만주어라면서요? 말은 있었는데 도시는 러시아인이 만들었습니다. 도시 계획은 또 폴란드인이 했다. 그런 말도 있고요. 국제 도시네요. 그리고 1903년에 여기에 기차역이 세워집니다. 러시아의 치타라는 곳이 있죠. 치타. 중국의 만주를 관통해서 지금의 중국 동북지방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바로 관통하면 직선 철도가 나와요. 이거를 영어로 트랜스 만추리아 레일웨이. 근데 이게 한자로는 이름이 많아요. 청나라 시대니까 동청철도. 그다음에 청나라가 중화민국이 된 다음에는 중동철도. 중국 동쪽.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북만철도.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 지도 보시고 하얼빈이 그중에 딱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되게 교통의 허브가 된 거죠. 하얼빈이.
그리고 뭐 제가 좀 잘난 척을 더하면 이 동네 지명들이 치치하얼, 자부다치, 자무스 이런 게 무슨 만주어거나 몽골어고 네. 지금은 다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그게 표기만 한자지 원래는 만주어 몽골어이다. 뭐 몽고는 약간 서쪽에 만주는 동쪽에 그렇게 지도를 이렇게 말하면 안 떠올리시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마 다 대충 그리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이상은 뭐 역사 지리 이런 얘기니까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음악 관련돼서는 네. 뭐 동아시아에서 교향 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 생긴 도시다. 네. 하얼빈. 예. 근데 그게 하얼빈에 철도 직원이 있잖아요. 이 철도는 러시아인들이 운영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소련이 아니고 네. 제정 러시아라고 그러나요? 제정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제국에서 그걸 운영했고 국사 시간에 우리 뭐 서양 열강이 뭐 동아시아에 와서 어디 뭐 이권을 가져갔다 뭐 광산 철도 나오잖아요. 예. 이 철도는 러시아인이 운영을 한 거죠. 영토를 다 가져간 건 아닌데 예. 철도 운영권을 가져갔는데 그 철도 직원들을 위해서 교향악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철도 직원을 연주하고 도시에 또 철도 관련 또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 서비스시설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서양식의 무슨 댄스홀들 이런 게 생겨서 그 도시가 아마도 이준희 박사님이 그래서 음악 악도다라고 말하신 게 아닌가.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여기서 쓰는 말입니다. 네.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그 왕도 락토는 무슨 뜻이에요? 만주국이 이제 어쨌든 일본과 그러니까 그 당시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주 제국인데 만주 제국의 통치 이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왕도 낙토. 전통적인 중국의 그 왕도에 따라서 이 극락 같은 이런 그 아름다운 제가 그래서 극락왕생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거고 하나는 또 뭡니까? 오족 협화. 오족 협화. 5가지 부족이 민족이 화합하자. 만주족, 한족, 일본, 외족, 조선족, 몽골족까지 해서 이 동아시아의 5민족이 아름답게 어울려 사는 땅을 왕도로 다스려지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자가 만주국의 이념이었어요. 오족 협화. 외조 한만몽. 외조 한만몽.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무슨 오늘 뭐 역사 시간 같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주국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그냥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국가죠. 그리고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음악이 또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들어보실 곡들은 대부분 그럼 지금 말씀드린 뭐 철도 문제, 뭐 이런 만주국 문제 다 연관된 곡들입니다. 그 역사 조금만 돌려볼게요. 네. 만주국은 32년도에 세워졌고 그때 가서 이 철도도 일본으로 넘겨요. 근데 그 전에 좀 짚어볼 얘기가 뭐냐면요. 볼셰비크 혁명 1917년 그렇죠. 좀 전이죠. 이때 우르르 러시아인들이 만주를 몰려듭니다. 혁명을 싫어하는 러시아. 백군. 그리고 그 20년대 하얼빈은 러시아인이 다수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다 그 왕당파네요. 뭐 일종의.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역사라는 게 늘 양쪽으로 싹 갈라져서 해석할 수 없듯이 그 중에는 뭐 한국말로 보수 반동이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겠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세계인이 다 아는 약간 됩니다. 율브린너도 있었고, 다음에 조선에 와서 무슨 호랑이 사냥꾼이다라고 알려진 이 얀코프스키. 혹시 이것도 꽤 알려져 있지 않나요? 청진에다가 나중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20년대 하얼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근데 거죠.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역하면서 샀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보다 하얼빈이 더 번성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하죠. 그쯤이죠. 근데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또 이쪽으로 옵니다.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르르 옵니다. 만주까지 온다고요, 유대인들이? 만주까지, 하얼빈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세계 곳곳으로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지만은 그 중에 일부가 상당수가 진짜 시베리아를 물론 이제 걸어서 건넌 건 아니고 기차 타고 어쨌든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동아시아인들이 보기에 유태인이랑 러시아인이랑 폴란드인 구분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얘기 좀 길어지는데 노래를 듣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이게 길어져요. 길어져요. 그러면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야 되죠? 일단 그래도 만주니까 만주 사람이 과연 노래 부른 거 없을까를 심사숙고해서 골랐는데 진짜 어렵게 골랐습니다. 그럼 만주어로 부른 노래인가요? 또 몽골어로 부릅니다. 몽골어로요? 설명이 많이 만주족이라면서요? 예. 가수 이름만 설명드리면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신기오로 시안위 본명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로 진비회이. 예, 중국 뭐 일종의 뭐 예명 어쨌든 그 한자 이름. 별명이고요. 그다음에 가와시마 요시코. 이 이름이 제일 많이 알려져. 일본 이름이잖아요. 예. 일본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주족 황실, 청나라 황실. 조선 제도로 치면은 공주는 아니고 옹주 정도. 네, 옹주 정도 되는. 이 정도면 조선 이름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그쵸. 노래 제목은 옹고의 노래. 몽고노 웃다. 네. 오르히야바
이 가사가 몽고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목이 이제 몽고노 우따, 몽고의 노래고, 몽고로로 불렀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저도 그렇고 신현준 선생님도 그렇고 몽고로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곡이네요. 네, 울란바토르 쪽을 상당히 그리워하면서. 이 부른 가수가 고향이 또 몽골은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국경이거든요. 잘못 짚었네요. 근데 참, 얘기거리가,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유명한 곡이 아니고 전혀 히트곡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가수 이름도 벌써 3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개를 드릴 때. 예. 굉장히 복잡한 노래긴 해요. 만주족이라 그랬죠? 예. 청나라 황실의 일족이었고. 근데 이 가수, 가와시마 요시코는 많은 분들이 직접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와시마 요시코를 봤다고요? 영화에 이 인물이 등장을 했고 영화예요? 그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마지막 황제. 푸이 나오는 예. 마지막 황제에 예. 가와시마 요시코 역할이 등장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 푸이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은 그 여성이 그 비행사 옷을 입고 잠깐 등장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와시마 요시코인데 일단 이 가와시마 요시코는 요즘 제가 딱 사진을 처음 봤을 적에 실제 네. 사진 예. 배우 말고 예. 홍진경 씨하고 되게 닮았더라고요. 모델 홍진경 씨. 예, 그거는 아마 누구라도 검색해서 보시면은 왜 웃으시죠, 근데? 아니 사진이 있거든요. 딱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황제 때 캐스팅을 홍진경으로 했으면 사실감이 엄청 키도 컸나 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적인 인물은 가와시마 요시코는 또 이름도 많지만 별명도 되게 많았어요. 네. 동양의 마타하리, 만주의 잔다르크 뭐 이런 등등의 호칭이 있었고 동양의 마타리면 그럼 뭐 스파이였어요? 예, 그런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스파이? 일본 일본을 위해서. 일본 겸 만주국? 네. 예. 만주국.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45년 8월 전쟁 끝난 뒤에 체포돼서 네. 사용됐습니다. 총살됐어요. 예. 중국 정부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에 살던 사람은 중화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예. 다른 나라 국적이 없으니까 예. 어쨌든 한국으로 치면 뭐 이렇게 친일파, 그러니까 정말 친일파, 그러니까 명백한 스파이. 우리로 치면 반민족 행위가 명백한 거네요. 예. 근데 또 만주족이잖아요. 예. 만주족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뭐 아무리 일본의 괴뢰국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만주국을 위해서 일 좀 했기로써니 그게 왜 민족 반역자냐. 아, 그러네. 만주족이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듣는다면은 펄쩍 뛰겠지만은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중국 못 갑니다. 네. 여하튼 뭐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논리도 가능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상당히 그 문제적 인물이네요. 근데 바로 이 곡은 33년도를 배운 곡인데 굉장히 이른 시점이죠. 네. 우리가 그때 고가마사오 곡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가 31년도니까 굉장히 이른 곡이잖아요. 타양사리보다 1년 먼저 나왔죠. 그렇죠. 황성예터보다 다음 해 정도니까. 근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첩자를 했다는 건가요? 그게 묘한데 이미 그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만주국. 아까 내에서. 그 뭐 우리로 치면 옹주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예.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 말로 미디어 셀럽? 미디어셀럽,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어디 뭐 무슨 레스토랑도 운영했다거나 뭐 그런 일도 하고 뭐 잡지 인터뷰에도 막 나오고 그런 명사 같은 이미 그렇다면 1906년생이니까 이때 한 20대 후반 정도였겠죠. 그리고 독특한 게 여성인데 남자 옷을 일상적으로 입고 다녔어요. 머리도 단발이었고. 아까 홍진경이가 제가 웃었던 이유는 약간 보이시하잖아요. 그래서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이름을 쓴 시기는 주로 남장 시기. 그 뒤에는 뭐 여장을 했는데 가와시마 요시코라고 이름 쓴 시기는 남장의 시기였고
아마 근데 그 나중에 그 총살까지 당한 거는 32년도에 상하이 사변 부르는데 상하이 사변이 워낙 많아서 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군과 중국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일본 무슨 특무대 이쪽이 어떻게 교사했다. 그러니까 자극한 거죠. 거기에 많이 관여를 했다는 그리고 거기에 특정한 일본인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예. 그게 어떤 중국인 입장에서는 예. 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거다라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근데 그 더 깊숙한 얘기는 뭐 제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준희 씨 얘기처럼 자기 입장에서야 청나라가 망했는데 그걸 부흥하고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명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복국을 위해서. 그렇죠. 복국을 위해서. 어쨌든 정리하면 청나라 황실 출신이고 만주국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으면서 미디어 셀럽이었고 이렇게 노래도 불렀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스파이였다. 그래서 동양의 마타리. 하지만 어찌됐건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전범으로 이렇게 처벌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주국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 괴뢰국이죠, 뭐. 죄송합니다. 그걸 웃은 게 아니라. 그 만주란 무엇인가, 만주국은 무엇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복잡하게 아니고 저는 쾌도 남마루 역사를 저는 그냥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만주국 이퀄 괴뢰국 딱 임명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더 깊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절은 좀 듣기가 노래를 뭐 잘하지는 않는구나. 네, 저음으로 그냥 깔죠. 이 절은 한 옥타브가 확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가수가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일본인 가수고요. 히라이 미나코라는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음악을 제대로 배우신 분.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은 뭐 통상적인 그런 뭐 바이오그래피가 있는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체규업을 가르쳤다. 누가요? 그 히라이 미나코. 히라이 미나코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이렇게 저렇게 몽고와 아니 만주인과 저 족자를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주인과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또 연이 이어지는 모두도 있구나. 라는 점도 뭐 저한테는 중요한데 중앙음악학교래요. 이게 아마 우에노 음악학교 전신인가. 히라이 미나코요?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입니까? 그 확인하러 왔는데 역시. 걸어다니는, 앉아있는 백과사전인 중앙음악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 체규업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거기 출신이니까. 그럼 이 가와시마 요시코도 전업 가수는 아니고 딱 두 곡 녹음했어요. 두 곡만 남겼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유명 연예인이 가수도 뭐 가수에서 음반 뭐 하나 남긴 정도. 최진실 누님도 노래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무슨 있어요. 곡이죠? 잘 부르진 않았어요. 근데. 김희애 누나만 아는데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 노래를 잘했죠, 그래도. 이 곡은 저 지난번에 들으신 복혜숙 선생님과 비교하는 게 가장 정확한. 가장 정확한 비교. 진짜 엉망진창으로 하시던데. 조금 낫다고 봅니다. 근데 그 몽골어로 레코딩된 게 거의 없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 거의 없어서 그냥 귀한 자료. 귀한 자료.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를 위해서 아마 어떻게 알고 미래를 알고 이런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딱 떨어지는 곡이. 아니 근데 가와시마 요시코는 이제 만주족이고 또 일본 이름도 있고 그런데 왜 몽골어 노래를 불러? 그게 또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왜 했는데 몽골어 노래를 뜬금없이 남편이 부르죠? 몽골인이에요. 근데 이제 몽골과 만주의 관계는 청나라 때부터 뭐 그 이전에도 소급될 수 있지만은 청나라 황제가 몽골의 대칸을 겸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왕이 칸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족의 왕이면서 중국의 황제면서 몽골의 칸이었죠. 그리고 티벳의 불법 수호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국인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청나라의 고위층과 만주족 고위층과 몽골의 고위층은 상시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긴 한데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몽골인이었고 몽골어도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뭐 역사의 토막 상식을 얘기하면 만주국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지 아는데
괴뢰국으로서 예. 아유 15,000% 괴뢰국이죠. 또 하나의 괴뢰국인 네. 몽강국도 아시나요? 네? 몽강국. 몽강. 몽강국. 예. 모르시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괴뢰국이라고 정리하십시오. 어디 있는 나라죠? 몽고. 지금의 내몽고 있죠? 내몽골 자치구 쪽의 동쪽. 이것도 일본이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몽강국. 같은 시점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도 역사책 꽤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글쎄 그게 제가 제가 역사에 대해서 당신들이 역사를 알아? 라고 잘난 척할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때 딱 좋은. 좀 재수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1930년대, 네. 40년대에 걸쳐서 이른바 괴뢰국, 괴뢰 정권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만주국, 네. 몽강국,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괴뢰 중화민국. 왕정위 정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도 세 개 있다가 뭐 또 합치고 뭐 복잡하잖아요. 한데 어쨌든 다 결론은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 중화 제국을 그게 청제국이든 중화민국이든 간에 여러 민족이 얽혀 있는 이 중화 제국을 해체하고 싶어 했거든요. 만주는 만주대로, 몽골은 몽골대로,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괴뢰 정권들이 계속 등장을 했던 거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그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몽권익. 네. 그게 그 중일 전쟁에 네. 만주사병이나 중일 전쟁에 네. 서 사용한 일본의 수사인데 네. 이거 혹시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 언어는 그 언어 그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면 안 되죠. 예. 지금도 혹시 대동아공영 문자 자체로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의도로. 의도로. 그게 문제죠. 우리 시현 선생님 만몽 권익을 위해서 지금 방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몽 권익이란 말도 왜 만주의 몽고인이 왜 한족 밑에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에 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역사는 진짜 좀 다면적이고 입체적이어서 저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역사는 그냥 그 MC님처럼 그래도 남마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재밌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심란하기도 해요. 들여다 볼수록. 이게 또 반복되는 기시감이 보일 때마다 또,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랑 이준희가 보면 그냥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올 때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는 한 35분이 흘렀거든요. 이대로 가다가 이거 한 4시간 정도 방송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빨리 가죠. 뭐. 네, 가보시죠. 네.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다음 곡은 일단 제목에서는 뭐 몽골 만주 이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 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국경의 거리, 고교노 마치라는 일본 곡입니다. 네. 이건 이제 앞서 들었던 이 몽골의 노래보다 바로 1년 뒤 1934년에 발표됐는데 저희가 동아시아 대중음악 지금 논하면서 일본 가수로서는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아마 후지야마 이치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후지야마 이치로. 노래도 몇 곡을 들었고 바로 그 후지야마 이치로와 1930년대의 그 인기 면에서 쌍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효지다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효지다로. 한자로는 동해림 끊고 태랑. 동해림이 이제 효지인데 이 가수가 인기 가수로 활동하기 이전에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바로 만주에서 좀 살았습니다. 만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주를 통치했던 관동군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를 사실 대리하는 입장에서 만주를 다스렸던 그런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가 이제 만철인데 잠시만 끼어들겠습니다. 서두에는 북만주 철도 얘기했었죠? 네. 남만주 철도가 그렇죠. 근데 요 곡은 남만주 철도. 근데 그게 수평으로 북만주 남만주가 아니고 일본식 명칭이에요. 그거는 이제 서북 쪽에서 동남 쪽으로 동남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요.
전혀 안 떠오르시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남만주 철도는 대련 아시죠? 대련. 네. 네, 예. 대련에서 하얼빈 방향으로 하얼빈까지 안 가고 장춘 서남 쪽에서 동북 쪽으로. 네. 제가 이 남만주 철도를 타고 대련에서 심양으로 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바로 예, 앞에 곡은 북만주와 연관져 보시고요. 이번 곡은 남만주와. 예.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한 7년 8년 만주에서 실제로 살았던 인물인데 예.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가수로 데뷔를 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쇼지다로가. 예. 근데 이 쇼지다로의 히트곡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국경너 마치란 국경의 거리라는 곡이 가사를 보면은 이 국경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쪽의 그 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주의 정경을 그리고 있는 썰매가 등장을 하고 이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직 중일 전쟁 전이긴 하지만은 이른바 일본의 대륙 진출 당시 용어로 대륙 침략 그런 분위기에 따라 만들어진 대륙 멜로디 그 얘기도 전에 한번 했었죠. 네. 대륙 멜로디. 대륙 멜로디의 대표적인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선에서도 번안곡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번안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국경의 밤이라고 바뀌었어요. 가사가. 이거 김동완의 시 아닙니까? 예전에 주입식으로 배운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최초의 장편 서사시. 김동완 하면 국경의 밤. 주요한 하면 불놀이. 이렇게 주입식. 이 주입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또. 국경의 밤이 무슨 내용인지는 한 개도 모릅니다.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이 국경의 밤을 부른 가수가 또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네. 김영길인데 이분도 이름이 많습니다. 김영길은 이제 본명이고 조선인이죠. 근데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 나가다 겐지로라는 일본 당대 최고의 성악가 테너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당대 최고로요? 네, 정말로. 그래서 이분은 아까 가와시마 요시코가 동양의 마타리라고 불렸고 나가다 겐지로는 동양의 카루소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인데 북으로 갔어요. 아 진짜로요? 언제요? 59년이죠 아마. 그때 이제 이른바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간 가수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에 계속 일본에 남아 있다가. 그렇죠. 그러면 북에서 사망했습니까? 북에서 활동을 얼마 못하고 이른바 숙청 대상이 됐고 근데 세상을 떠나기는 한 83년 4년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북한에서는 뭐 음악 활동을 많이 못하고요? 초창기에만 조금 하고 하다가 숙청당해서 그다음부터 그냥 조용히 살았고 노동교화소 뭐 이런 데 갔겠네요. 그런 것들이 상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죠. 어쨌든 뭐 복권이 됐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그렇게 뜻대로 예술적인 기량을 펼치지는 못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김영길의 번안곡도 조선에서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어쨌든 김영길의 노래이든 쇼시다로의 노래이든 30년대 중반에 어떤 그 북방, 그러니까 만주, 아무래도 만주겠지만은 더 확장을 하자면은 중국의 북쪽 지역 또는 뭐 시베리아 이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暗い暮らし空も灰をまたつぶし思いばかりがただただ燃えて君と会うのはいつの日ぞ자, 이른바 대륙 멜로디 1934년작 쇼지타로의 국경의 거리 혹은 뭐 국경의 마을 예, 들었습니다. 아니, 작곡가는 아베 다케오인데 유명하신 네. 분이고 오히려 저 고가마사오나 핫도리 루이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매우 많은 곡을 쓰신 분인데 그 이런 곡의 장르를 보통 그냥 엔카라고 해버리기에는 네. 좀 씩씩하죠. 엔카는 이렇게 사케와 나미다 사랑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좀 슬픈 멜로디라는 게 지배적인데 이런 곡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곡이 조선에도 많고 저는 주로 반야월 선생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런 씩씩한 멜로디 그런 씩씩함 뭔가 개 타고 오토바이 장수하던 반대인가요? 만주에서 그런 느낌과 연관되잖아요. 그거를 대륙 멜로디다라고 이름 붙입니다. 템포도 빠른 편이고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달리는 느낌. 지금 뭐 현대적인 스피드 감각으로는 달리는 느낌을 안 주는데 이준희 선생의 썰매 타는 느낌이다. 이 가사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북방에 뭐 어떤 공간을 특정한 건 아닌데 그렇지만 눈 내리는 썰매를 타고 달려야 하는 그러니까 이국적인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국적인 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대륙의 그 묘한 동경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낸 노래죠. 저번에 얘기했나요? 그 역마차. 라는 것도 굉장히 북방적인 그런 경우죠. 거기 그냥 도로 포장이 안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마차로 달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방된 원래 역마차라는 곡도 있고 45년 이전에 해방된 역마차라는 곡도 있잖아요. 조선 한국의 대중가요에 역마차라는 게 굉장히 북방의 정취를 보여주는 말 타고 달린다는 게 보통 만주에 대한 한국인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만주벌판을 말 타고 달리던 고구려 전사 이런 이미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멜로디에도 표현된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작사가는 좀 이때는 아닌데 이 가사를 쓸 때는 아닌데 나중에 그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그 자바에 뭐 징용이 된다고 그래요. 징병이요, 징용. 징병 뭐 이런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시를 쓴대요. 근데 그게 전쟁 시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그래요? 네. 시를 쓴다고 그럽니다. 누군데요? 작사가가? 오키 아츠오. 대목순부라고 쓰던가요? 네, 대목순부. 예. 그래서 뭐 전우여 잘 가라의 노래. 전우여 잘 자라를 그러니까. 전우여 잘 전우여 안녕. 전우여 잘. 그러니까 뭐 슬픈 노래죠. 노래죠. 근데 그리고 뭐 남진아해의 배 위에서 군대 소패 아시죠 혹시? 군대 소패.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잠깐? 약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 이제 그때 군대가 어땠는가라는 게 바로 떠오르는 그런 건데 그들이 즐겨 읽던 시였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뭐 특별히 이분이 반전을 얘기하신 분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는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죠. 반전을 얘기 안 했군요. 네, 뭐 전쟁을 중단하자 이렇게 말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또 궤도난마로 그러면 군국주의잖아요. 예. 물론 이제 군국주의 군대에 개별적으로 끌려온 병사들은 죄가 없죠. 그러나 전쟁을 이렇게 뭐 선동하거나 이랬던 시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병사의 마음을 잘 섬세하게 묘사한 시다.
뭐 전쟁 문학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시인이었다. 하지만 하여간 그 피해 대상이 된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예.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힘든 거죠. 쾌도난마. 쾌도난마로 제가 한번. 다음 노래 들을까요? 예. 또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데. 네. 이건 이제 제목에 확실히 만주가 등장을 합니다. 만주 무스메. 만주 아가씨. 만슈죠. 여기서는 일본어로 읽을 경우는. 네. 만주 아가씨, 만슈 무스메인데 시기도 조금 듭니다. 1938년이니까. 중일전쟁 이후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주국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안착했다라고 판단이 되던 시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당시 일본 노래이지만은 뭐 제목 그대로 만주의 정경, 만주 아가씨 입장에서 이제 가사도 쓰여졌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소리라는 측면에서 멜로디라는 측면에서도 앞서 들었던 뭐 국경의 거리 같아서는 뭐랄까 좀 중국스럽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잖아요. 네. 딱히. 물론 이제 중국스럽다는 게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만주 아가씨는 그 선입견스러운 중국적인 그 사운드 멜로디를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왠지 중국 노래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시죠. 음질이 좋네요. 네, 깨끗합니다. 예. 원반이 남아있는 자료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같은 해예요. 조선에서 발표된 또 비슷한 풍의 비슷한 쪼의 유명한 히트곡이 있거든요. 38년에요? 예. 비단이 장사 왕사. 바로 같은 해에 나온 곡입니다. 표절 의혹인가요? 표절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느낌상. 스타일이. 동시대에 일본에서도 이런 노래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만주고 비단이 장사 왕서방은 조선에 와 있는 중국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노래를 들으면서 당시 일본과 조선의 대중들은 그게 뭐 만주든 중국이든 뭐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 저 북쪽에 이런 이미지를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렸겠죠.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이런 거보다는 네. 일본 남하에 뭐 이런 거보다는 아가씨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좀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약간 아기자기한 맛이 있달까. 물론 이것도 비판적으로 볼려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대륙 멜로디 이것도 대륙 멜로디이고 대륙의 전경을 묘사한 거니까 그 중에서 지난 시간인가요? 그 소개를 한번 해주셨죠 신현주 선생님이 그 이른바 무스메 물 아가씨를 이제 만주 아가씨, 뭐 북경 아가씨, 상해 아가씨 이런 식으로 아가씨 노래가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곡입니다. 예. 페미니스트 분들이 굉장히 비판하시는 싫어하겠죠. 그런. 근데 비판할 만해요 또. 무스메 부츠, 그러니까 무스메 물. 예. 가수가 누굽니까? 핫도리 토미코. 그러니까 복부 부자. 강부자 선생님하고 아마 한자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강토미코 시네요. 강부자. 그렇죠. 예. 하여튼 이 핫도리 토미코는 히트곡으로 쓰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노래로 인기를 얻은 가수는 아닌데 오빠가 유명하죠. 오빠요. 예. 핫도리 토미코면은 오빠가 누구겠습니까? 고가마사오 다음에 나왔던 네. 유명한 핫도리 료이치. 예, 맞습니다. 핫도리 료이치의 여동생입니다. 물론 이제 오빠 때문에 출세한 건 아니고요. 네. 본인도 그 소녀 가극단에서 굉장히 스타였고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레코드를 통해서도 이제 히트곡을 낸 거죠. 오빠가 곡을 줬군요. 근데 뜻밖에도 네. 다른 사람이 곡을 써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가 곡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그렇게 발표한 노래도 있지만은 너무 그러면 좀 비판 여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음반사가 다르죠. 달라서 예, 소속이 다르기도 했고 또. 그래서 영목철부라는 뭐 이분도 당시 일본에선 그래도 뭐 좀 히트곡이 꽤 있는 작곡가이긴 한데 지금 한국인에게는 좀 낯설겠지만은 스즈키 테츠오라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부연 설명해드리면 핫도리 료이치, 핫도리 토미코의 오빠? 네. 오빠인 핫도리 료이치가 제가 앞에 너무 만주, 러시아인, 유태인 그 얘기 왜 써 싶으신 분 계시죠? 네. 핫도리 료이치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론을. 예. 핫도리 료이치에게 가르친 사람이 예. 그분이 그 하얼빈으로 왔다가 고벤가 하여간 간사이 지방으로 온 그 러시아인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러시아에서 왔는데 예. 그 페테르부르크인가 유태인이고요. 그다음에 살던 곳은 원래 살던 곳 우크라이나. 예. 그 어떻게 이렇게 흘러 와서 일본에 안착해서 거기 오케스트라 주의도 하고 뭐 음악 가르치고 했는데 그 중에 문화생 두 사람이 있어요. 유명해진 사람이. 예. 한 명은 되게 유명한 클래식 음악 지휘자가 됐고요. 예. 한 명은 대중음악 작곡가가 됐어요. 핫도리 클래식 작곡 지휘자가 누굴까요? 클래식 지휘자. 예. 예. 근데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 카라얀. 어쨌든 일본에서는 카라얀급입니다, 실제로. 예. 아사히나 다카시인가 다카시일 거예요. 네. 다카시. 예, 다카시. 그리고 또 한 명 핫도리 료이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두 분은 지금 뭐 어쩌라고라는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북방의 루트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보통 우리 대중음악 얘기할 때 미국 영향, 일본 영향 끝. 더 뭐 있어? 그냥 있어봤자 뭐 그냥 주변적인 거 아니야 싶은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걸 연구해서 논문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준희 씨라고요. 같이 그다음에 썼잖아요. 공자인데 저는 그냥 시다바리만 했고요. 조선 대중음악가 만주. 그리고 그때 뭐 20년대 러시아인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100개 러시아인들이 네. 원산하에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꽤 여러 명이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대요. 물론 나중엔 다 흩어졌지만. 요즘 말로 하면 난민 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게 달라. 근데 거기서 근데 상하이로 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서 뭐 음악회도 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놀면 뭐합니까? 음악 없이 좀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들 음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얼빈 아까 왜 교향악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하얼빈으로 말하자면은 100개 러시아인들 하얼빈에 많이 모여 살았던 100개 러시아인들이 일종의 난민이잖아요. 피난민 신세인데 거기 와서 좀 숨 좀 돌리게 되니까 교향악단도 하고 발레단도 만들고 극장도 막 짓고 할 건 다 하고 살았다는. 물론 이제 귀족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망을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 약간 수준 높은 수준 높다고 생각한 동아시아인들이 그런 게 생긴. 하얼빈이 그래서 이 만주 악도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거고 그 일단이 이제 일본까지 흘러간 경우 핫도리 로이치의 스승님이 된 사람이 메텔이거든요. 예, 그 얘기를 안 했나요? 메텔. 엠마누엘 메텔. 그 메텔. 이름이 같은 메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자면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만주, 일본 그리고 메텔 이 핫도리 로이치의 스승님, 우크라이나인, 유대인 또 러시아 제국 뭐 국적이기도 했고 이 사람은 나중에 미국 가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지구의 절반이 다 이 인생 궤적에 녹아든 걸로 들어있는 거죠. 지구인이네요, 진짜. 두 번째 짚어볼 것은요. 그 여기서 만주 소녀 그랬는데 이주연 씨가 언급을 안 해서 제가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주인이라는 게 만주 아까 얘기했던 만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주인 그러면 그냥 한족 및 한족에 동화된 만주족을 다 포괄하는데 그냥 한족이에요. 사실상 그 중국인을 만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만주국 영토 안에 일본 사람들이. 근데 조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주인 그러면 만주족만 만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중국어 쓰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 나오지만 또 조선 사람들이랑 중국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물대는 걸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그것도 거기서 분쟁 생기 만보산 사건 뭐 그런 평양에서 또 화교 상점 또 습격하고 뭐 그게 다 이제 일본의 그 분할 지배 뭐 EJ 뭐 이런 거로 복잡한 게 있어서 괴롭습니다. 어쨌든 이때 만주 소녀라는 거는 그냥 중국 소녀라고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거기 그 백락 레코드 있죠. 그 한국시를 읽으면 백락 음반 이런 식인데 그 락자도 아까 얘기했던 왕도 낙토의 락자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해 봅니다.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걸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데이치쿠 제축의 자회사인데 제축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이렇게 백락이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이제 유통되는 그런 이제 상표 레이블로 사용을 했던 거죠. 만주국에서는 백락이다. 그리고 이 백락과 아주 깊게 연관된 곳이 오늘 좀 뒤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만영 만주 영화 협회 이게 국책 영화사죠. 그래서 그 만영의 스타 이향란이라고 이거는 뭐 그 시대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요 음반 뒷면이 요 지금 일본어로 불렀죠. 근데 이게 38년도에 일본에서 발표될 때는 관련이 없는데. 그렇죠. 이 백락 레코드에서 다시 찍을 때는 뒷면에 이향란 리샹란 중국 발음으로 중국어로 부른 버전을 뒷면에 냅니다. 그러니까 앞면은 일본어, 뒷면은 중국어. 그래서 앞면 일본어 버전의 제목은 만주낭, 만주 무스메가 만슈 무스메가 되고 뒷면에 똑같은 멜로디인데 중국어로 부르는 여러분이 다 아는 꾸냥 만주 꾸냥이 되는 거죠. 만저우 꾸냥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다음 곡은 처음에는 이제 만주족이 부르는 몽골어 노래. 그다음에 이제 연달아서 일본 유행가를 들었잖아요. 이제 좀 조선 유행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잊으실 수 없는 이름이죠. 최규엽. 문제적 가수 최규엽의 북극 5,000km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웬 하늘가엔 임자도 없이 흐드게 우는 캔테라 배치가 둘러싸고 울고 갈린 사람아 잊어야 오르냐 꿈도 슬픈 타국기 채쪽에 문허지는 눈보라가 설꾸려 연지빛 황문 속에 지향도 없이 울면서 도는 청로새 심장도 타고 남은 속절없다 첫사랑 잊어야 오르냐 살도 hun다 타국기 잔들어 나눈 사랑 지평선은 웃을 퍼 거리가 가까웠다 모스다 와야 기다야서 가졌구나 달 뜨는 센소라루 벌러이기는 옷자락 잊어야 오르냐 별도 떤다 타국기 최규엽의 1939년작 북극 5,000km. 예. 네, 북쪽에 있는 나라가 5,000km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국이라는 게 물론 나라 국자이긴 하지만은 특정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저 멀리 저 북쪽 그냥 북녘 이 정도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000km면 엄청 머네요. 그러니까 5,000km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안 돼. 북극 5,000km는 사실은 특정 지역을 소재로 삼고 있는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가사에 모스토와야, 기타야스카야 이런 지명이 등장을 해요. 네. 어디겠습니까? 기타야스카. 네. 러시아 아닙니까? 네. 예, 러시아어예요, 이게. 아까 맨 처음 우리 얘기했던 하얼빈 근처에 그렇죠. 있는. 하얼빈의 그 명동, 하얼빈의 종로, 거기가 바로 이제 모스토와의 기타야스카야라는 거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극 5,000km의 북극은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근데 조선 땅에서 하얼빈까지는 5,000km가 아니죠. 훨씬 가깝죠. 만약 경성에서 5,000km를 북쪽으로 달리면은 북극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안 재봤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북극 5,000km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이 오늘의 이제 만주악도 이 하얼빈이라는 곳은 뭐 조선 당시 1930년대 말 40년대 조선인들 입장에서도 의외로 좀 가깝게 느껴진 곳이라고 할까요? 친숙하다고나 할까요? 뭐 사실 제 지인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나 하얼빈에서 났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그 고모부도 하얼빈은 아니지만은 만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세대가 이제 지나는 가고 있지만은 의외로 하여튼 그렇게 멀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하얼빈은 조선의 대중음악가들이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해요. 순회 공연. 그리고 이 당시 만주 시장은 그 화폐 가치 하여튼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긴 하지만 차비가 되니까요. 가서 잘만 하면은 훨씬 많은 수익을 두세 배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따라서는 만주는 그야말로 달러 박스였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인들이 자주 특히 대중음악가들에게는 낯선 공간이 아니어서 이런 만주 소재의 대중가요가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조선에서 많이 만들어졌던 것은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어떤 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일 수도 있지만은 네. 어떤 좀 생활의 훨씬 당시 대중의 감성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의 대륙 침략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물론 거겠죠? 관련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하여튼 북극 온천킬로 같은 노래가 이런 당시 일본뿐만이 아니라 조선도 그런 어떤 흐름, 대륙 멜로디의 흐름에서는 뭐 같이 가는 동참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할 곡은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노래로 또 유명한 게 그 노래하자 꽃속을 예. 춤추는 꽃속을 그렇죠. 근데 그게 제목이 영마차. 꽃마차. 아, 꽃마차. 근데 옛날 노래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방금 MC 노께서도 노래하자 꽃 그 서울로 지금 불리고 네. 있거든요. 꽃소굴. 꽃 서울입니다. 꽃 서울이에요. 서울이지. 나중에 이게 저 요새 꽃 소굴인 줄 알았는데요. 서울은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바뀐 가사예요. 예. 원래는 노래하자 하룻빈. 그래요? 노래하자 하룻빈 춤추는 하룻빈 이게 원래 하룻빈이 가사입니다. 하얼빈이에요? 예, 하얼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래도 이런 북극 오천킬로 꽃마차 같은 노래가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것도 단순히 뭐 그 당시 시대가 무슨 일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중의 감성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동조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뭔가 기회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땅. 뭐 그런 면도 충분히 있고요. 예. 뭐 생활인으로 사는 사람에겐 충분히 그렇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 당시 만주 거주 조선인이 한 200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야, 많네요. 조선 거주 일본인이 한 80만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규모가 크죠. 제가 덧붙일 말이 있다면 보통 그 만주 나 연해주 네. 그 한민족의 이주라고 그러나요? 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만주국 성립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갔는데 근데 그것도 초기에 간 사람들은 주로 함경도 쪽 사람들이 그 남만주로. 예. 만주 남쪽. 그러니까 지금 북 함경도 바로 위쪽. 그 연길 예, 연길 그쪽. 예. 그 연변 갔는데 늦게 간 사람들은 그쪽은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더 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조선족을 한반도에 이렇게 압록강 두반강을 경계로 이렇게 종이 접은 것 같다. 네. 북쪽 올라갈수록 남쪽 사람들이 많다. 많이 갔다. 그렇죠. 그런 거죠. 여기 하얼빈 이쪽도 경상도 사람이 많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때 이주는 그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노래하라 하룻빈도 있지만 제목을 까먹었어요. 남윤수 선생님이 부른 그 모른다 울리는 모른다. 만주선이라고. 네, 울리는 만주선. 그 곡도 가사가 딱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근데 굉장히 38년쯤 나온 노래니까. 근데 그 곡의 가사를 들으면은 일본의 그런 대륙 멜로디가 주는 가사의 불편함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함이 섞여 있어요. 조선인들이 가수의 목소리예요? 아니면 그 가사도 그렇고 노래의 톤도 그렇고 자기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만주로. 그 추운 데로 가서 잘 될지 안 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살기 힘드니까 가는. 그러니까 이주의 동기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냥 그걸 또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 입장이 맞습니다. MC는 오늘 쾌도 난마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당시에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 네, 첫 번째 대중가요는 그런 점이 나온다는 거죠. 대중가요 가사에는. 근데 두 번째는 저번에 그 안경 선생님이 하얼빈으로 이렇게 그냥 튀었다. 여러 가지 좀 삼각관계 때문에. 스캔들로. 근데 하얼빈에 왜 갔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가까운 유럽이다. 유럽식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할 수도 있고
음악 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가까운 데고 두 번째는 이거 듣고 불편해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때 경성에서 하얼빈 가는 거는요. 32년 이후에는 조선인에게 하얼빈은 외국이 아닙니다. 외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뭐 백석 시인의 나타샤 신당 나타샤가 왜 나와? 그리고 그 이호석의 벽곡 무안에 보면은 하얼빈이에요. 무대가. 경성에서 뭐 하다가 하얼빈 가서 이제 그 러시아 여성이랑 이제 뭐 이렇게 뭐 연애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둘 다 주변인인 거죠. 거기서는. 일본인이 지배를 하고 있고 그때 가면 이제 러시아인들 공동체도 많이 몰락을 해요. 몰락을 해서 근데 주변인에 대한 조선인과 러시아인 사이의 어떤 교감을 이루는데 그때는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웠었나? 정서적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네. 그래서 그게 그 분단 이후에 남한에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게 대중가요 가사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저로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대중음악의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게. 그래서 옛날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들어도 이런 해설이 없으면 네. 사실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자 꽃속을로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알 수가 깜짝 놀랐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 디테일인데 가사 중에 모스토와야는 뭐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모스크바야를 잘못 쓴 거 아닌가 싶어요. 모스크바야 생각했어요. 아마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기타이스카는 제가 아는데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기타이로 불러요. 러시아인들이 중국을 기타이로 부르고 네. 기타이 까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근데 그 같은 시대예요. 그때 중국은 거란족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요나라. 네. 그 요나라가 기탄이잖아요. 기탄. 거란. 예. 네. 거란이 계단. 네. 기탄인데 그 형용사형은 기타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중국을 기타이로 불러요. 기타이스카야는 그거에 형용사형 되고 만들어진 게 기타이스카야. 그래서 거기에 중국인들이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철도도 건설하고 건물도 건설하고. 중국인이 모여 살아서 기타이스카야 거리가 된 거고 거기가 지금도 하얼빈 가면 메인 거리예요. 러시아식 건물이 남아있고 심지어 유태인 공회당 시나고그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뭐 그 전에도 왔지만은 그만큼 하얼빈이 좀 그야말로 국제적이에요. 물론 러시아 성당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그 국제 도시였던 살던 사람들이 사라졌을까라는 게 오히려 신기한. 그게 그냥 지금은 그냥 중국 도시잖아요. 마오쩌둥의 힘 아니겠습니까? 쾌도 남마. 어쨌든 조선인들 여기에 많이 연관이 된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물론 또 뭐 일본 제국의 어떤 지배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그냥 힘없는 민중들의 삶도 들어있다라는 것이 대중음악을 통해 알 수 있다. 네. 자,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약간 캠페인송 같은 느낌을 주는 건데요. 캠페인송. 일단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그 1940년, 그러니까 노래 사이의 시차는 크지 않은데 1940년에 발표된 흥아. 흥아라는 건 이제 뭐 동아, 대동아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흥기하는 아시아라는 뜻인데 흥아 3인낭, 아가씨 셋, 산님 무스메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세 명의 아가씨가 이미 제목에 등장하는 것처럼 실제 세 명의 아가씨가 노래를 번갈아 가면서 불러요. 근데 그 세 명의 아가씨의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른바 일만지의 아가씨입니다. 일만지. 네. 일본 만주 그다음에 중국. 그렇죠. 일본 만주국 진화. 세 아가씨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흥화를 건설하자라는 취지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는 오코야마 사이코, 실제 일본 가수죠. 만주국 대표는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리샹란. 원래는 일본인이지만 사실 만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만주인이기도 합니다. 리샹란. 그다음에 중국 아가씨는 바이광이라는 진짜 중국 가수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 정겨운 고가 멜로디입니다. 완전 그 어용이네요.
네. 근데 또 뭐 하여튼 일단 들어보시죠. 어용 맞습니다. 예. 예. 작곡이 고가마사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가사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예. 멜로디나 이런 게 상당히 친숙하고 좋네요. 실제로 정말 예. 곡은 잘 뽑은 것 같아요. 곡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손박자가 저절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예. 가사를 보면은 이 세 명의 아가씨가 꽃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묘사가 비유가 돼요. 예. 그래서 일본 하면은 무슨 꽃일까요? 국화. 그렇죠. 기쿠노 하나. 아. 일본 아가씨는 국화입니다. 아. 그럼 두 번째 만주 아가씨는 어떤 꽃일까요? 만주는 힌트 없습니까? 뜻밖에도 난초입니다. 난초. 예. 왜요? 거기가 원래 모르겠어요. 난초 좋아하나 보죠? 만주국의 국화가 난초였는지까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난초. 예. 하여튼 난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중국 아가씨는 중국은 상징화. 상징화가 뭐죠? 매화. 매화. 그래서 우메노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새 아가씨가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럼 매낭국죽이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러면 역시 그래서 우리는 대나무 절개. 죽창. 예. 죽창이죠, 역시. 그래서 매낭국죽이군요. 예. 오늘 알게 되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잠시 됐습니다. 예. 쾌도를 안 마시기 필요할 때가 있네.
근데 이 일만지 세 아가씨, 삼국의 아가씨가 이제 합창을 하는 건데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는 또 다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 아가씨는 사실 중국어로 노래했으면은 더 일만지 협화스러웠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그렇게 하면은 정책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듣는 일본 대중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 그것도 좀 고려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뭐 주석 덧붙이실 거 없으십니까, 신 선생님? 뭐 어려운가요라서 예. 이럴 때 언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요. 어용 이런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있어요. 이 곡을 하나만 들으면 이건 어용가요고 불편하고 이걸 뭐하라 당신들 왜 이런 걸 방송에다 해? 일본어 노래고 일본어 노래 중에서 뭐 가사가 그래도 괜찮거나 그런 가치가 있으면 하지만 이런 거 뭐 노골적인 그런 건데 왜 방송을 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선곡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맥락을 제가 읽으면은 37년부터 일본이 유행가 비판을 해요. 퇴영적이다. 네. 심지어 망국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처지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국민가요란 말을 써요. 국민가요.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쓰지 맙시다. 그리고 국민가요란 말을 쓰고 그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거죠. 대중가요란 말은 안 썼나요? 그 당시 거의 안 썼죠. 유행가가 아니라 국민가요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저번에 얘기했던 가요곡이라는 말로 바꾸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군가를 보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중음악 작곡가들한테 그 군가 스타일을 만들어라. 사기를 돕기 위해서. 보급을 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군가를 안 좋아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작곡가들도 그런 거 많이 썼어요. 뭐 쓰레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몇 곡 써주고 자기가 쓰고 싶은 건 따로 쓰고 뭐 그런 맥락을 좀 봐줘야 할까요?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러한 식의 군가풍의 그런 거는 안 되고 조금 유행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런 노래였다라고 해서 선곡한 게 아닌가. 맞나요? 1940년 시점에서는 술은 눈물일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유행가고 이런 가요곡을 시대 분위기에 맞는 가요곡을 좀 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일종의 그게 부역이란 부역일 수도 있고 뭐 절충이란 타협이란 타협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노래들이 이런 분위기의 노래들이 30년대 초반에 보이던 그 단조 좀 우울한 슬픈 구슬픈 이런 멜로디보다는 이런 것들이 환영받던 시대인 건 맞습니다. 떳떳한 일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의 변화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는 저도 좀 난감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아예 이런 건 없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서 힘든데 다음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곡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고가마사오가 이런 곡을 썼어? 멜로디는 참 잘 뽑아내는 분인 건 확실해요. 네, 대중음악의 이런 아름다운 심지어 가곡풍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영춘하라는 곡인데 자세한 설명은 이준희 씨가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보죠. 여기서 이제 감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서 흥하 3인당에서는 일만지였잖아요. 영춘하는 선만 일입니다. 조선이 이제 끼어드는데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거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언어가 샥샥샥 바뀝니다.
1943년작 영춘화. 예. 네. 조선어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바뀌죠. 2절은 중국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주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일본어. 그러니까 선만일의 구조를 갖추고 있죠. 세 명이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래는 원곡의 영춘화는 이제 여기 가수가 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조선어로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 유명한 단장의 미아리 꼬개의 주인공인 이혜연이라는 분이고 철사줄로 두 손 꼽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제2절 3절을 부른 가수는 리샹란. 아까 이제 흥하 3인낭의 바로 2절의 주인공이었던. 예. 근데 이 영춘화는 원래 리샹란의 혼자 솔로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앞에 조선어 가사로 당연히 부를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일본어, 중국어, 일본어의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1절만 조선어로 갈아 끼우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이혜연의 조선어 녹음 1절과 원래 이혜연 리샹란이 불렀던 2절, 3절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접착제로 붙이듯이. 그 당시에도 기술력이 됐네요. 근데 티가 나요.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들을 때는 그런가 하는데 몇 번, 2-3번 들으면은 딱 정말 티가 납니다.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떤 티가 나요? 툭툭 티 나요? 예, 가운데 좀 안 맞아요. 예. 뭐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 다시 듣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들어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영화 주제가였어요? 예, 동명 영화, 영춘화라는 영화가 만주 영화협회 아까 잠깐 얘기 나왔죠. 리샹란이 전속으로 돼 있었던 만주 영화협회에서 이건 또 만일 합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이른바 국가 민족 경계를 넘나드는 합작이 굉장히 복잡해요. 만주국 건국 10주년 경축 영화네요. 그렇죠. 1942년에 개봉을 한 영화인데 이제 원래 그러니까 원곡 주제가 리샹란의 영춘화는 42년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방금 들은 거는 조선어 버전의 1절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3년 발표곡이 된 거죠.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력도 안 되면서 조선어 버전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동화를 위해서. 조선도 한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흥하 3인낭 같은 노래만 자꾸 만들면 조선이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자라는 어떤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사실 조선의 레코드 제작은 거의 뭐 중단되다시피 될락말락 거의 끝입니다. 하던 데인데 이런 집념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협파를 달성하려고 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텍스트다라는 게. 그리고 또 영화 팬들한테는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적인 영화 영춘화가 볼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유튜브로 다. 재밌습니까? 근데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역시 리샹란이 당대 최고의 배우라는 건 헛말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영화 해설 설명을 보면은 로맨스 남녀간의 사랑 영화인데 그 사랑도 국책 속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남성과 중국인 여성 리샹란이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애매하게 끼어 있는 또 다른 일본인 여성 사이의 삼각관계인데 거기서 뭐 머리끄댕이 쥐어뜯고 이런 삼각관계가 아니라 발전적인 대동화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청춘을 뭐 이렇게 함께 뭐 이런 식의 삼각 로맨스 국책물이죠. 이거 그러면 조선어 버전을 나중에 이제 붙인 거잖아요. 그 조선어는 누가 작사했습니까? 그 조명암이 역시나 조명암에 또 오점이 드러나는군요. 열일하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 뭐 번역을 한 거야 아니면 새롭게 창작을 했어요? 거의 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조할 수 있으니까 거의 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실망이네요. 특히 이향란이 주연을 맡은 그 영화 만영 3부작 이래서 국책 영화 연구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한국에서. 꽤 있는데 그 보통 일본 제국주의에 당시에 뭐 식민 지배 만주 조선 일본을 잇는
만주는 주로 중국에 침략하는 교두보로서 있는데 그 보통은 연구를 비판적 시각에서 하시다가 네. 결과는 이항란의 매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걸 끝나버리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예, 이분이 왕왕 또 봅니다. 오래 살았잖아요. 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사실 뭐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 정말 대동아의 스타였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도 평가가 네. 각지에서 정말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뭐 60년대, 70년대 이후에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죠. 뭐 팔레스타인 관련해서도 일하시고. 김주석을 또 만난 분이기도 한데.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풀 때. 뭐 이러분이 적임자였었고. 그 말은 리양란 여사님이 1920년생. 네. 김주석 님이 1912년생. 12년생. 네. 그러면 딱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스타 아닐까요? 스타였지 않았을까요? 김주석 님도 만주에 살았고. 박통욱 님도 만주에 살았었고. 시기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박통욱 님은 1917년생. 예. 거기 뭐 만주의 어떤 학교에 다니셨던. 군관학교. 예. 혈서 쓰고 일제 진춘보국하면서 견마지로를 다 하겠다. 남한에 와서는 또 남로당 일도 하시고 뭐. 남로당도 하시고 네. 서장이랑 목욕탕도 가고 많은 일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 만영에 대한 얘기는 복잡한데 근데 이 만영에 그래서 참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죠. 가끔 가다가 조선 영화가 중국에서 발굴되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만영이 뒤에 장영으로 바뀌죠. 장춘 어쩌고저쩌고. 뭐 장춘 영화 제작소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국 이름은 다른데.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는 이제 박물관이 되었어요. 근데 한동안 방치되다가 뒤지다가 이거 뭐지? 조선 영화네. 그 조선 영화라기보다는 그 당시 일본 제국에서 만든 영화에 섞여 있다가 무언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 조선 영화의 배급선이 만주 영화도 마찬가지고. 조선에서 만든 것도 글로 어떻게 통해서 저장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판도라의 상자 같은 곳이 만주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마지막 곡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가야죠. 마지막은 사실 뭐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만주악도 하얼빈 관련 곡들은 이제 뒤로 올수록 좀 이렇게 시대 분위기가 역력해지잖아요. 일만지도 나오고 뭐 선만일도 나오고. 근데 마지막 곡은 하얼빈을 직접 제목에 등장시킨 그야말로 하얼빈 노래이긴 한데 정조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곡입니다. 전쟁하고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좀 뭐라고 할까? 이건 너무 적극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멜로디의 흐름으로 봐서는 오히려 좀 염전적인 느낌마저. 염전적? 전쟁 같은 거 싫은데.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전까지는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1942년에 발표된 하얼빈 다방입니다. 하얼빈 다방. 이난영의 노래인데 그렇게 큰 히트곡은 아니지만은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뭔가 하여튼 땡기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는 실제로 그런 단어가 색감을 연상케 한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정말 불루합니다. 우울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신현준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거 넣어야 된다 해서 들어간 선곡입니다. 우울하면 이거 불렀습니까, 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핫도리 류이치가 확립했던 그 일본 사람들 말로 화제, 일본 발음 와세 브루스에 기초한 건데, 근데 또 일본 핫도리 류이치 블루스랑 김혜성의 블루스는 또 맛이 좀 달라요.
달라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주에 지난 시간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네. 하여튼 들었던 그 핫두리 레위치의 그 무슨 브루스였죠? 마카레노 브루스. 이런 거 비교해서 들으면은 왜 다르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지 바로 감이 올 겁니다. 네. 뭔가 좀 대륙적이라고 그냥 수사적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사의 이절은 또 긴자도 나옵니다. 긴자. 근데 방금 이준희 선생이 그 염전 말했는데 염전을 넘어서 그냥 염세. 뭐 그게 더 맞는 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싫다. 사회찬미. 예? 죽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근데 사회찬미 스타일인가요? 이 무렵 가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야, 내가 이 짓 하려고 음악 했냐? 뭐 전쟁 말기. 그래도 조명한 김혜송, 이난영 정도면 잘 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반 서민들 42년인데 이제 음반도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다 물자 공출해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경제는 망해가고 공연도 활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금이 필요한데 유가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위문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위문 공연이라기 힘들잖아요. 위문 공연을 안 하면은 공연을 아예 못 하는. 위문 공연하면 뭐 페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맨날 보따리 써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많이 주면서 위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노력 봉사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만주로 가는 게 그렇게 뭐 가기 싫은 건 아니었겠지만 가기 좋았던 것도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유랑극단 천지였단 말 하잖아요. 김혜송 선생이야 그래도 번듯한 악극단이었겠지만 그거 아니면 생계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만주 악도 하얼빈 북방의 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럼 끝곡으로 1942년 곡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 이난영의 노래 할빈 다방 이렇게 발음해야죠. 할빈 다방 블루스 매우 염세적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염세적인 거 비관적인 이런 노래 들으면서 우리는 또 다음 시간을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하룻빛 차방에 담배불 피어물고 추억을 안고 눈 오는 겨울밤을 조용히 보내면 의망의 속삭임이 가슴에 넘친다. 늘어진 긴자의 향기로운 바람결이 다시 그리워 창사를 바라보면 하얗게 쌓인 눈 봄날을 기다리어 하룻빛 아가씨